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46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9년도 세계 타이틀 매치를 위주로 국내 복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같이 이끌어가는 가족들 같이 모여 계신데요. WBC 국제심판위원이시자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영문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야에 다 만사 달통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원재 박사님도 같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용강 선수가 아오모리에서 레오파드 다마쿠마를 꺾고 그 2차 원정 방어전에 성공하는 경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2주일 후죠. 장정구 2세라고 불리던 이효루 선수가 장정구 선수가 반납한 타이틀을 결정전을 통해서 강순중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그 염원하던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헤르만 토레스를 불러들여서 도전한 그 경기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헤르만 토레스 첫 번째 방어전이었나요? 그렇죠. 1차 방어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 KO 그렇죠. 대관식을 치렀던 바로 그 장소에서 뭔가 모르게 조짐이 좋았고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는 세계 타이틀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김철호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효루 선수도 충청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본인이 참, 여기를 네.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합을 아마 그 염동균 그 사장께서 그 로컬 프로모터로 개최를 하셨을 텐데 염동균 사장께서도 저 충청도 출신이시고 또 이효루 선수는 옥천 출신이다 보니까 나중에 헤수스 로하스를 꺾고 두 체급 챔피언이 될 때도 대전에서 네. 충무체육관에서 시합을 하죠. 이때는 1라운드부터 헤르만 토레스 선수를 이효루 선수가 미세하게 앞서는 느낌이 있었고요. 뭔가 펀치가 그날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라운드에서 녹다운은 없었지만 심판이 끄는 거죠. 네, 스톱 걸렸죠. 이거는 적절하게 끄는 걸까요? 놔뒀어도 판정으로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영상으로 보면 토레스가 큰 충격은 아주 그 심한 데미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심으로는 뭐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고 이효루 선수는 장정구 선수의 공백을 메울 만한 그런 제목감으로 아주 그 파이팅 좋고 터프하고 세기는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나이도 아주 좋은 나이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고 마침내 그 세계 챔피언까지 획득을 하는 그런 그 쾌거를 이루는 그런 시합이었죠. 했는데 이 시합은 시합 전부터 이효루 선수의 그 우세가 예상이 됐던 시합이었고 그 토레스 선수가 챔피언이 될 때 강순중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급히 뭐 시합이 정해진 그런 상태였고 뭐 감량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합하고는 뭐 토레스에 대한 그 어떤 승산이 토레스가 없었다고 봐야죠. 이 시합은 시합 전부터. 그럼 뭐 예상대로 들어맞았고요 또. 이때 토레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운이 깜빡거릴 때 마지막 힘을 내는 그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돈 벌러 왔죠. 네, 돈 벌러. 이효루 선수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이 경기 전에 무슨 경기인가 본인 경기가 세미파이널로 편성이 되니까 로하스 시합이었나요? 나 그럼 안 한다고. 세계 챔피언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프로모터들이 체구는 작은데 자존심은 굉장히 당당하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첫 마디가 충청도 사투리였습니다. 사범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격전 끝에 나온 사투리 한마디에 한번 이렇게 크게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이효루가 플라이급 세계 랭커 아니었나요? 이전에? 이 시합하기 플라이급 전에? 랭킹은 플라이급에 있었는데 라이트 플라이를 계속 노리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경기 전부터도 두 체급 챔피언으로 키우겠다고 프로모션에서도 공언을 했었어요. 플라이급 시절에 그 로미 나바레테를 이기고 세계 랭킹 들어갔었나요? 로미나 바레테도 이겼고 아마도 우르스하고 아마도 KO를 우르스, 시켰고 근데 당시에 아마도 우르스하가 세계 랭킹에 있진 않았었고요. 어쨌든 좋은 경기를 많이 했었죠. 슈가베비 로하스 그 선수를 이기고 그 도전 전에 그 시합을 굉장히 고전한 시합인데 슈가 베이비 로하스?
아 그건 아닐 텐데요. 아니 슈가 베이비 로하스는 네, 우리나라에 국내에 온 적이 없는 없어요. 그 걸로 로하스라는 알고 그 선수가 이어라 선수하고 붙은 것 같은데. 나중에 헤수스 로하스하고 헤수스 플라이그 로하스. 그건 후에 플라이그 타이틀. 아, 타이틀이. 부채도 90년도에 이제 하는 아, 시합이고요. 저 챔피언 되기 전으로 기억이 돼가지고. 우르수아 선수는 당시 세계 랭킹에선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전직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그러면 아 그리고 뭐 우르수아는 항상 한 방에 있는 선수니까 네. 사파타가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지. 그리고 우르수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 선수한테 판정패한 뒤에 재기전 상대로 골랐던 네, 선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주간 스포츠가 아마도 우르수아에게 모험건 장정구라고 타이틀을 뽑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날리던 직전 선수였어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네, 직전 세계 챔피언에서 타이틀을 도모리에게 뺏기자마자 바로 국내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항상 그 리스크를 내재한 그런 선수였고 라이트 플라이급으로서 뭐 주먹은 어마무시했죠. 적중을 잘 못 시켜서 그랬지. 하지만 그 한 방에 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사파타도 그 한 방에 녹아났고 했기 때문에 그 누가 싸워도 항상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네. 그래서 그런 장정구 선수였죠. 선수가 우르수아 선수를 한 차례 다운시키고 판정.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아웃복싱으로 여유 있게 네. 이제 운영하면서 판정승했잖아요. 근데 이어루 선수는 뭐 우르수아 선수가 아무리 내리막길이었다고 해도 가장 원사이드하게 우르수아 선수를 몰아붙인 복서가 아닐까요? 그 장정구 선수는 좀 그 때때로는 그 인아웃을 구사를 하는데 이효로 선수는 거의 초지일관이죠. 직진입니다. 네, 직진이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직진이죠. 노빠꾸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못 받고. 닭돌 아닌가요? 네. 돌. 그래서 또 세계 챔피언 하나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르만 토레스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 사파타랑 장정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움베르토 곤잘레스급 정도는 아예 됐을 그 선수인가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네. 선천적인 그 느림 때문에 아, 느림 어차피 때문에. 라이트 플라이급에선 세계 챔피언으로는 정말 그 럭키 펀치가 아닌 이상은 되기 힘든 제목감이었고 움베르토 곤자레스와 테르만 토레스를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이 선수는 조그만 라파엘 리몬이라고 봐야죠. 아, 그 조그만 리몬보다도 라파엘. 오히려 공격 패턴은 더 안 좋고 단순하고. 예, 그래서 그저 내셔널 정도에서는 통하는 펀치력 세계 랭커급 세계 랭커까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챔피언이 될 만한 사실 제목은 아니었고 장정구 선수가 없었다면 좀 진작하지는 않았을까요? 조금 뭐 약체 챔피언을 일본 쪽 뭐 세계 챔피언 정도는 잡을 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장정구 선수가 없었으면 그 다른 또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장정구 선수나 유명호 선수에게 그 재물이 됐지만 헤수스나 뭐 이런 선수 충분히 그 당시에 벌써 세계 챔피언 될 만한 선수고 네, 마리오 마리오 데마르코하고 토레스하고 붙었으면 정말 볼만했겠네요. 그랬겠네요. 쓰러지지도 다 않고 빠르지도 않으면서. 서로 쓰러지지도 않고 네. 뭐 그러니까 허세대 헤수스 선수하고 했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헬스가 이겼을 것 같아. 헬스는 인아웃 다 하니까. 그리고 뭐 레오 가메스도 있었고 했기 아, 때문에 레오 가메스도 실제로 뭐 있었고. 헤르만 토레스가 장정구 선수가 없더라도 세계 챔피언이 뭐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없을 정도로 됐다가 단명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지금도 일본에 뭐 트레이너 생활하나요? 그 아들이 타투 토레스라고 일본에서 또 나서 일본에서 선수 생활도 했었고 일본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완전히 정착하고 사는지 다시 멕시코로 갔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데 지금 오랫동안 활동을 얼마 했습니다. 전까지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없는 것 같던데. 한국에 올 때도 교웨이 토레스라는 이름으로 도전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이즘이 폐업했어요. 교회이즘은 문을 닫았죠. 네. 교회이즘은 그 가네이라 2세가 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잠정 폐쇄라고 해서 JBC에 일단 그 체육관과 프로모터 그 라이센스 반납을 한 상태고 뭐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고 현재는 지금 뭐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봐야 네. 됩니다. 아마 그 이 경기에 대해서 이성열 이사님이 얼마 전에 토크를 할 때 레퍼리 스톱은 좀 그 놔뒀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레퍼리 스톱 더 빨리 맞게? 하지 말고 더 그냥 맞게? 완전히 늘어질 때까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 더 이거- 맞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그 유명우 베네딕토 무리로 15라운드의 경우에 저 미국에서 했던 그런 세계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 뭐 밀턴 맥그럴이라든가 뭐 도널드 커리 뭐 저 맥컬럼전이라든가 이런 시합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떨어지고 또 그렇게 충격을 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또 그렇게
통렬한 장면이 별로 없어서 유명우 베네딕토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헤수스 가야르도 그다음에 박종팔 전이라든가 그런 시합들을 조금만 더 놔뒀었으면 훨씬 더 멋진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이어로 토레스전도 이성열 이사님 시각이라면은 좀 놔두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아니죠. 이 시합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멋있게 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다리만 좀 살짝 풀린 상황이라 그러니까 종류가 복잡하군요. 예, 거기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성열 이사님의 그걸 충족시키려면 일격에 쓰러져야 돼요. 아 참 저 유명우 일격에 쓰러져야지. 유명우 선수와 튀논 선수 일라운드에 그런 시합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맥그로리 뭐 시합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레프리가 스톱시킬 그렇죠. 타임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뭐 도널드 커리가 맥걸럼한테 넘어갈 때도 네. 그냥 롱훅에 시간이 없어. 롱펀치 한 방에 그냥 네,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 뭐 있죠. 스톱시키고 뭐 하고 뭐 그럴 그러니까 경험이 예를 들어서 없었죠. 그런 명장면들이 없어서 있잖아요. 윤석한 와다나베지로도 명장면이었고 구티에스 파다스도 나름 명장면. 박찬일 박찬일 티아스. 티아스 그것도 또 심판이 말렸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딱 떨어지면서 끝내는 멋진 장면이 좀 없는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런 정도 나오려면 일단 중량급이 돼야지 그 원펀치 KO가 좀 나지. 사실 경량급은 경량급에서 힘들고 뭐 쉽진 않죠 그게. 근데 지난 회차에서 저보고 이제 복싱 외적인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윤석환 와다나베 지로 경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경기 전에 선전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링사이드에 비치했다. 국내 최초다. 혹시 장 박사님은 정말 근데 하여간 어차피 그 와다나베 윤석환 시합의 첫 다운은 정말 강렬했거든요. 네. 진짜 가르는 듯한 주먹으로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아마 우리 이성열 이사님이 만족할 만한. 근데 그 장면이고. 산소 호흡기 얘기가 나왔을 때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는데 윤석환 선수 KO되고 나서 그 산소 호흡기 실제 썼습니다. 네, 완전히 KO된 선수한테 이렇게 호흡을 좀 도와주는 용도로 썼고요. 전 그날 그 당시에 그 군대 생활할 때인데 대구에서 했어요 군대 네, 생활을. 대구. 그래서 그게 대구에서 대구에서 벌어진 경기 했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방이라 그래도 되나? 근데 뭐 군인들이 단기 많이 단기 사병들도 퇴근 안 하고 내무반 와서 같이 봤어요 그 시합을. 근데 내무반장이 무지하게 승질냈죠 시합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 네. 그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진 것도 참 기분 안 좋은데 그렇죠. 산소호흡기 장면이 보이니까 더 가슴이 네. 찢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전에 선수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뭐. 이걸 한다고 홍보를 했던 게 또 겹쳐졌습니다. 지금 시합 때 산소 호흡기가 있겠죠 지금은. 지금은 다 준비하고 네. 있죠. 그래서 그때 후라 마르티 코진가 그런 렌달 3차전 때 이것까지 다 비치해놓고 바로 실어냈잖아요. 저 테리 노리스한테 누굽니까 루이스 반칙 산타나. 산타나도 뭐 호흡기 달고. 아 그래 그건 못 근데 봤어. 호흡기 안에서 그 비춰지는 엷은 미소. 내가 이겼다. 이거. 기절을 했는데 약간 그 미소를 띠는 그런. 작전의 승리다 이건. 네. 그거 본 사람 없을 텐데 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나가는데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 정신 있을 텐데 저 정신 나간 척하는 것 같은 그게 뭔가 보이는데. 2차전이요? 1차전. 1차전. 2차전은 공 올린 다음에 때려가지고 그 정도까지 액션 취할 필요도 없었고.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이어로 선수가 그 토레스를 꺾으면서 이제 4명의 챔피언을 보유하게 됐고요. 최초였죠. 4명의 챔피언을 동시 4명. 보유하는 것은.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 달 뒤인데 4월 16일에는 김봉준 선수가 포항에서 장정구 선수의 방어전 상대였던 어거스틴 가르시아를 불러들여서 결정전을 갖게 되는데 88년 1월이었죠. 레오 가메스에게 도전을 했지만 도전이 아니라 그 결정전. 초대 초대 챔피언 챔피언 결정전이었지만 거기서 경기 내용은 완전히 이기고 그 판정에는 울고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에서 그리고 재대결을 갖기로 했는데 가메스가 한 바로 체급을 올리는 올려버리고. 바람에 네. 공석이 된 타이틀의 결정전에 이제 출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포항에서 했는데 이거는 뭐 WB에서 김봉준 쪽에 그 페이바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합에 그 어떤 당했던 그 억울함에 대한 억울함에 보상. 대한 보상. 꼭 보상이라는 하지만 찬스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찬스를 주고 뭐 어거스틴 가르시아는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장정구 선수에게 그 무수히 다운을 당하면서 KO패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고
뭐 나름 기본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뭐 맷집의 약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숨길 수 없는 그런 선수였고 뭐 김봉준 선수에게 시종 몰리다가 난타당하고 TKO로 지고 그래서 드디어 그 김봉준 선수가 대망의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그런 시합이 됩니다. 경기 내용은 정말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주 칠 거 다 치고 네. 뭐 했던 시합이고 이 시합은 이제 뭐 그 어떤 그 의미를 두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 동시에 5명째 이제 보유하는 정말 그러니까 일본을 참 이 당시에는 저희가 깔봤던 게 일본은 챔피언이 한 명도 없고 네네. 우리나라는 세계 챔피언 5명 이게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고 그 반면에 어떤 세계 챔피언에 대한 그 어떤 희귀성이라든지 가치는 이제 일반 그 팬들도 그렇고 좀 그 어떤 무게감은 많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에 대한 무게감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저는 이 경기가 다른 의미에서 한국 복싱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세계 챔피언들은 데뷔 때부터 엘리트 선수로 그러니까 초특급 선수로 미래의 세계 챔피언으로 길러졌었거든요. 단 하나의 예외가 이제 부산에서 데뷔를 했던 지방 선수였던 김상현 선수인데 김상현 선수도 지방 프로모터가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로 육성을 했죠. 전적 관리도 그- 좀 예, 어느 말씀 정도 중에서 좀 해주고. 홍수환 선수도 엘리트 코스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홍수환 선수는 한국 타이틀도 첫 도전도 거기도 지고 뭐 공약 타이틀도 첫 도전 데뷔전도 못 이기고부터 네. 시작을 했으니까. 하긴.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 당시에 트렌드가 아마추어에서 실적으로 오고 네. 와가지고 단기간에 어떤 끝장을 그렇죠. 보는 그런 패턴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서면서 웬만큼 싹수가 보이는 선수들은 신인 때부터 전적 관리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김봉준 선수는 이른바 잡초류였습니다. 네, 이 선수 잡초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적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받지 못하고 난전 끝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압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근데 김봉준 선수를 보고 많은 선수들이 또 희망의 불꽃을 지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준 선수의 시합을 보면은 어떤 그 타고난 복싱 센스 같은 건 느껴지지가 않고 그 어떤 그 우직함하고 어떤 성실한 훈련으로 복싱. 다져진 성실한.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사실 뭐 큰 기대는 안 가졌지만 오하시 선수를 이기는 게 이제 이변이라면 이변이었고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고 이제 나름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이트 플라이그 주니어 플라이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 나가는 찬스도 잡았고 그 시합을 잘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이날 세계 챔피언이 된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자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김봉준 선수의 그 매니저는 현재 숙민체육관이죠. 예전에 한국 화장품 체육관을 하셨던 이제 조민 그 관장님이신데 현재는 저희 복싱의 그 실무 부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김봉준 선수가 처음 데뷔 초년병 시절에는 정말 자질이 없었다고 그 생각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 선수가 꾸준히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 장점은 체력이 좋고 손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시켜서 그 훈련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우 선수 스타일로 간 거군요. 하지만 유명우 선수는 디펜스가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공격이 많아도 좀 깔끔한 그런 류였다면은 김봉준 선수의 공격은 정리가 되진 않지만 일단 손이 많이 나오고 지치지 않는 거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하시도 김봉준 선수의 각도 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먹에 리듬을 뺏겨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내내 몰려다니다가 졌죠. 내내 그렇다고 뭐 큰 걸 맞은 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내 쫓겨다니다 졌고 그 이후에도 뭐 세계 챔피언 돼서도 김봉준 선수 스타일은 뭐 계속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 완전히 그 만개를 한 것 같아요. 이때 주간 스포츠에 한 복싱 평론가가 실은 글이 있는데 한국 세계 챔피언, 역대 세계 챔피언 중에 가장 그 자질, 재능이 떨어지는 선수가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김봉준이고 노력으로 커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기영 선수인데 정기영 선수는 프로 테스트에 떨어졌었대요. 발뛰기도 제대로 못하는 정도였고 나중에 그거를 노력으로 커버했다고 들었어요. 대기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전에 플라이급 때 했던 미겔 칸토도 초반에는 거의 반타작 선수였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링의 대학 교수.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자질을 보이고 하는 선수가 있나 하면
시작할 때는 뭐 미미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을 뜬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어떤 숨겨뒀던 그 탤런트가 나오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런 선수가 많습니다. 이영철 선수도 사실 데뷔 초기에 1승 네, 3패 전적이 별로 안 그 좋았죠. 상태에서 그 다시 이제 챔피언까지 됐는데 뭐 본인이 김성주 노력하기 선수도 여하에 그랬나? 따라서죠. 김성준 선수도. 김성준 선수도 많이 졌죠. 네. 그렇지만 뭐 초반부터 연패로 계속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승패를 많이 반복했죠. 김성준 선수는.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주니어 플라이급 생기기 전에 플라이급은 워낙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뭐 절대 강자라고까지 할 선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선수층이 두꺼웠고요. 맞아요. 매치업도 그때는 한국 플라이급 같은 경우는 랭커 보면은 20점 밑에가 거의 없어요. 뭐 아마추어에서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나 따야 8라운드 10라운드 빨리 뛰지. 보통 뭐 그 조동기 같은 선수는 50점이 넘었을 거예요. 한국 선수들 때. 예. 80년대 같으면은 플라이급 한국 챔피언은 바로 세계 도전한다 그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한국 경량급 챔피언은 세계 랭커 수준이었어요. 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체형이 많이 커졌지만 그때는 감량을 감안하면 플라이 팬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한국 남자의 최적화된 제일 그 많았죠. 보통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가 평균 키가 70년대 163, 4에 몸무게 한 56, 7kg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감량을 한다고 치면 사실 플라이나 팬텀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형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신인왕전 하면 플라이 팬텀은 뭐 그 대면 참가 선수가 어마어마했고 64강전부터 했던 예. 그 대신에 저기 뭐 미들급 가면은 잘하면은 한 번도 안 싸우고 결승까지 갈 수 있는 뭐 그 당시에 미들급이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대다수가 뭐 웰터 미들에 걸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플라이는 맞습니다. 없죠, 진짜로. 언젠가 신인왕전 참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 후기로 나눠서 하기도 아 그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흥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인왕전이 너무 이제 열띠게 네. 흥행을 하다 보니까 81년도에요. 전반기, 후반기 신인왕을 나눠서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신인왕 된 선수들이 후기 신인왕 나올 때까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성 선수들이랑 하다 보면은 반이 집니다. 부상당해서 못 나오고 하다 보니까 통합 신인왕전을 하는데 제대로 전기 후기 신인왕 맞붙은 체급이 별로 없어요. 대체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예 시합을 못 하기도 하고. 체중 감량 이 체중을 못 맞춰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이 어린 선수들 6개월 사이에 자라가지고 도저히 체중 못 맞추고 그리고 감량하다 또 도망간 선수도 있고 선수 생활을 끝낸 선수도 있다 보니까 패착으로 끝났죠 그때. 근데 한 번 그랬던 딱 거예요. 한 번 그랬습니다. 근데 권철 선수가 최우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추어 성장기 때 아마추어를 보내면 성인 돼서는 이제 뼈가 다 성장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체급을 새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때 고등학교 때 벤텀이면 대학 프로 와서도 벤텀을 뛰더라고요. 그러다가 완전 혹독하게 체중 감량고해서 오히려 피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네. 옛날에는 그 감량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같은 체급이면 세계적으로도 평균 신장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페다 같은데 아르게오 같은 그런 뭐 쇠꼬챙이 같은 짜라테 같은 이런 선수들이 뛰었는데 지금 선수들은 그 키면은 그 체급 안 맞춰요 무리하게. 오히려 내추럴한 데서 가장 그 몸 움직이 좋은 쪽 정도까지 빠지는데 옛날에는 같은 신체 조건이면 8길면 이긴다고 극강의 그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그 장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으로 따면 그 체급에서 장신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 괜히 체중을 무리하게 하다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신장이 더 작아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나죠. 저는 그 문제가 개체량 제도 변화와도 좀 관계가 있지 그것도 않나 영향이 크죠. 생각을 네. 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당일날 개체량을 했잖아요. 지금은 선수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전에 하나요? 전날이요. 전날이요. 전날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 시간이 시간이 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대신에 리게인이 되는 게 사람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정식 그 웨이딩을 하고 그 시합 전에 다시 한번 예비 체중을 재긴 재요. 근데 그걸 보면은 리게인이 어떤 이쪽 선수는 뭐 4kg가 리게인이 됐는데 이쪽은 1kg밖에 안 돼서 실제로는 한
경량급은 한 2체급 차이 나게 실제 시합에서 붙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제 당일날 하면은 그 걱정은 좀 네. 없죠. 대신에 이제 지금 저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감량을 하다 보면 정작 저녁 때 시합에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기도 하는데, 글쎄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건강상으로 하면은 전날 개체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IBF만 지금 유일하게 그 개체 그 타임이 틀리죠. IBF는 규정을 지금은 명문화를 이제 했을 겁니다. 그 작년만 해도 문제가 돼서 개체량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시합하기 하는 날 당일에 그 개체량 때의 몸무게의 10%를 초과하면 안 되게끔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골로프킨이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때 IBF 타이틀 매치를 취소한 그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명문화해서 아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좀 선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개체량이 끝났는데 먹고 이렇게 그 마음껏 그렇죠. 먹게 되면은 몸이 사이즈가 커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그걸 또 하루 동안 참아야 된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뭐 어떤 시합 보면 너무 체중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죠. 네. 시합 자체가 막상 시합에서는 이게 지금 김영문 씨 얘기한 대로 막 2체급, 3체급 뭐 차이가 나게 경량급에서는 그게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본격적으로 됐던 것이 2000년도에 그 아투로 가티랑 조이 가마체가 시합을 했는데, 그 시합 때 그 웰터웨이트로 맞춰서 했는데 시합 당일에 가티 몸이 한 2배는 두껍습니다. 미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 리하이드레이션이 된 것이 몸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가마치가 그때 정말 충격적인 KO패를 당하고 맞고 나서 거의 죽을 듯이 예진상이라고 그랬나요? 아니. 죽을 듯이 KO됐죠. 그래서 그때 500만 불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뭐 가마치 쪽이 이제 패소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리하이드레이션에 대한 그걸 다시 검토를 좀 기구들이 해보게 됐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규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불분명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이쪽을 네. 쫓으면 이쪽이 안 되는 거고, 저쪽을 쫓으면 이쪽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 80년대는 당일날 개체량을 했고 개체량 통과를 못하면은 2시간마다 지금도 지금도 2시간. 그건 지금은 2시간이에요.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2시간. 네. 2시간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체형이 큰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많이 불어나니까. 네, 지금은 먹으면 이제 그런 이점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그런 체급 생각을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쪽 기준에 맞추면 저쪽이 불리한 거고 저쪽 기준에 맞추면 이쪽이 불리한 거기 때문에 뭐 잘 맞춰야죠. 맞추는데 하여간 그 트렌드는 옛날같이 그 극한의 그 감량보다는 내추럴하고 자기 그 몸 움직임이 아주 좋은, 그리고 요즘은 뭐 세계 타이틀의 권위도 많이 떨어지고 또 타이틀도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죽은 힘을 다해서 체중을 맞추고 결국은 링에 올라서 다리도 제대로 못 가는다가 KO패를 했는데, 요즘은 많은 선수들이 그냥 타이틀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그냥 시합하고 네. 패를 안 남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타이틀 매치에서 챔피언이 개체량을 실패하면 일단 타이틀은 시합 전에 공석이 됩니다. 대신에 시합은 하고 도전자가 이기면 도전자가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챔피언이 이기면 타이틀은 그대로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게 올라갔다 KO패 당해서 패를 남기느니 그냥 시합 가서 이기고 타이틀은 공석을 내놓고 두고 그냥 자기는 패를 안 뭐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벌금도 있잖아요. 벌금, 예를 들어 예. 챔피언이 뭐 10만 불이다 그러면 개체량을 실패하면 20%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네. 15%에서 25% 사이를 줘야 돼요, 상대한테. 파이트 머니. 네, 그렇죠. 자기 파이트 머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시합을 해요. 왜냐면 다음 시합을 보고 괜히 패를 남기는 것보다는 이기고 다음에 뭐 결정전을 하든지 체급을 올리든지 하면 타이틀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전에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리키 해튼 이기고 나서 한번 은퇴를 한번 살짝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복귀전 상대로 후원 마뉴엘 마르케즈를 했는데 개체량에 통과를 못해요. 그리고 네. 나서 벌금을 그냥 마르케즈 쪽에 줘버리고 자기는 시합에서 이겨버리고 약간 이런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선수 경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선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 챔피언인데 논타이틀 매치를 하기로 했다가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한계 체중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 날리죠. 근데- 지금 지면. 근데 그게 논 타이틀이라고 해도 음. 세계 챔피언은 그 웨이트에서 정점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지면은 타이틀전이 아니어도 타이틀을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박탈이에요. 박탈. 그 체중에서 지면 박탈이에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급조해가지고 이틀인지 만에 세계 챔피언 세계 타이틀 매치로 갑자기 급조된 경기가 일본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그 저번타 데이비스도 그 체중 실패해도 아무 부담 없이 시합해서 잘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결정돼서 다시 갖고 오고 상품성을 예, 유지하는 뭐 게 그러다 중요하다는 보니까, 얘기네요. 예. 요즘은 기구 위주가 아니라 선수 위주다 선수 위주. 보니까 음. 선수에 끌려다닙니다. 기구가. 어우 저희가 이게 오랜만에 5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이 네. 너무 빠지네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뭐, 건가요? 예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어쨌든 김봉준 선수가 우리나라 이제 5번째 현역 네. 챔피언이 되고 그 다음 달이죠. 또 그렇죠. 이제 5월 28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백인철 선수가 네. 그 줄리안 잭슨에게 지고 나서 한 1년 한 7개월 8개월 만인가요? 2년 거의 네. 2년여 만에. 거의 2년 87년도였습니다. 11월이었으니까 1년 반 만이네요. 다시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를 잡습니다. 바로 전해였죠. 88년 12월에 박종팔 선수를 KO 시키면서 다시금 그 피치를 끌어올린 백인철 선수였고요. 오벨메이아스를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여천에서 그 슈퍼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이제 두 체급을 올린 거죠. 슈퍼미들이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물론 뭐 주니어 미들 시절에도 백인철 선수는 상당히 강했지만 이제 이때는 뭐랄까 그 노련함이 좀 보태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그 주먹 자체나 이런 거는 좀 뭐 약해질지 모르지만 어떤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니어 미들 때보다 더 좀 여유를 갖고 그 상대를 좀 읽으면서 하는 그런 게 이제 보이던 시절이었고 이 시합은 뭐 오벨메이아스가 미들 시절부터 뭐 박종팔 선수를 2번 이기고 상당히 강자였지만 그 이미 한급이 지났고 오벨메이아스가 이 당시에 몇 살이었죠? 37? 53년생인가 네. 저희 부모 세대 나이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합은 미뤄 짐작컨대 오벨메이아스가 굳이 뭐 방어에 대한 그 이것보다 집념이라기보다는 뭐 하니까 일단 온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뭐 어쨌든 박종팔 선수를 2번을 이겼기 때문에 네. 뭐 그래봐야 뭐 같은 코리아님은 뭐 그 정도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오벨메이아스가 토마스 헌스한테 오퍼를 받은 게 맞나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100만 그 달러 이상 오퍼가 들어갔는데 헌스하고 시합설이 계속 있었죠. 네. 예, 계속 뭐, 있었는데 어차피 퇴직금 챙길 거면 헌스랑 하는 게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었나. 이 경기를 이긴다고 보면 얘기가 다르죠. 근데 이제 뭐 비즈니스는 네.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네. 뭐 우리가 그 뭐 이 선수 그 당시에 싸웠으면 어떨까 하는 건 다 드림 매치고 뭐 비즈니스가 뭐 그 뜻대로 되는 건 근데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그 OBS에서 하는 유튜브 장정구의 챔피언이라는 코너에 백인철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오벨메이아스를 25만 달러에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아닙니다. 17만 17만 불. 근데 백인철 이분이 육성으로 예, 예. 얘기하는 걸로. 그 대신 전호연 그 사장님께서 조건이 너무 거액을 들여서 오니까 너는 타이틀 도전 5만, 1차 5만, 2차 5만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 된다. 명색이 챔피언이 되면 더 받아야 돼서 6만으로 자기가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근데 하시더라고요. 6만 불이면 많이 받았네요. 옛날에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세계 타이틀 도전만 홈링에서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게 알고 너는 그거를 그 도전전은 화이트머니 받을 네. 입장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1, 옛날에. 2차도 6만으로 묶이니까 너무 헐값 아니냐 이거죠.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저는. 재미로. 그때 프로모터 입장은 웬만한 세계 도전 선수 같으면 호텔 잡아가지고 합숙시키고 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계산하면 홈링에서 도전시킬 때는 파이트머니를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그건 너무 일부 아까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건 그 당시엔 선수도 기꺼이 음. 내가 챔피언만 되면
뭐 나중에 이제 원정 경기 가서도 큰 네. 돈을 벌고 그런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오벨메이어스가 뭐 돈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딱 1년 전이에요. 박종팔 네, 선수에게 5월달이죠.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1년 만인데 부상 때문에 방어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WBA에서 타이틀을 박탈하겠다 자국이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넣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은퇴한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네, 중간에. 그래서 타이틀 버리고 은퇴하면은 결정전에 나간다 뭐한다 하다가 17만 불에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퇴직금 받으러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그래서 당시 도전자였지만 이때 백인철 선수가 한 7대 3 정도 한 유리한 그런 그 뭐 예상평을 안고 링에 올라가는 걸로 전 기억이 되는데 이 경기의 KO 장면이 바로 이성열 이사님이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그 KO. 네. 근데 이 시합 강렬한 KO. 네, 근데 이 시합도 딱 링에 쓰니까 일단 오벨메이어스가 체격이 사이즈가 좋으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뭐 백인철 선수도 좀 몸을 사리고 조심을 하느라고 그 뭐 팽팽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세한 시합을 못하다가 7회에 이제 찬스를 잡죠. 한번 다운시키 네, 먼저 7회 한번 이제 네. 크게 이제 오벨메이어스가 충격을 받아서 다운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원사이드하게 이제 오벨메이어스를 물고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KOC는 뭐 아주 굉장히 그 인상적이죠. 충격적인 그 네, 그러니까 연타를 맞아가지고 무릎이 꺾인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상당히 넘어갔는데 마지막 레프트 일격을 가해서 레프트 훅으로 네, 그러니까 오벨미아슨 선수가 넘어지던 중심축과 다른 각도에서 펀치가 들어가면서 몸이 뒤틀리듯이 뒤로 넘어가는 그리고 눈동자도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천정을 보더라고요. 네. 넘어가면서 확실히 중량급 KO가 네. 멋있어요. 그렇죠. 이 출신. 강렬하긴 해요. 네, 이 오벨메이스 선수가 되게 강한 선수잖아요. 근데 예전에 헤글러는 헌스보다 더 강한 선수였다라고 얘기도 했을 정도로 이게 활동 시기가 헤글러랑 겹치는 바람에 이게 챔피언이 못 됐던 선수였지. 충분히 이게 이 시합을 될수 보면은 있는 가장 선수였죠. 저는 통쾌했던 게 박종팔 선수의 그 복수를 백인철 선수가 해줬다는 게 정말 순수 팬의 입장에서 네.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그 박종팔 선수가 우리나라의 저 중량급의 기대주였었는데 그 선수를 두 번이나 처참하게 이렇게 물리친 선수를 이게 여수 여천 여천. 지역에서 벌어진 최초의 타이틀 매치 아닌가요? 고전에도 타이틀 전이 여수의 있었나요? 이승훈 선수가 여수랑 여천은 다른 지역인가요? 제가 붙어 있긴 몰라서. 하지만 나뉘어진 걸로 알고 네. 있어요. 한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 살짝 당시에 역사죠. 정확히 이 당시 모르겠습니다. 뒷병에 모르는데 여천 흥국체육관에서 그 곤투샵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었어요. 이때도 여수. 많이 했고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많이 예, 했죠. 그래서 여수 여천이 여수 순천 합쳐서 여천일 건가? 잘 그거 잘 어디죠? 모르겠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수 순천 사이에 여천이 이게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광양 쪽 네. 그쪽이에요. 네, 맞아요. 예. 전남인데. 근데 뭐 그쪽에 제가 안 살아봤는데 진주 옆인가요? 진주. 아니, 진주는 경상남도고. 여수 순천을 합해서 여천이라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성형 당시에 높이가. 심심치 않게 그 흥국체육관 그 체육관 이름은 계속 생각나요. 최우삼 선수가 2000년에 멘도사하고. 베이비스 멘도사랑 할 때도 여기서 해서 예, 갔었거든요. 예,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체육관이 꽤 영상 보면 컸던 걸로 좋아요. 어, 그리고 되게 시설도 복싱 좋고, 시합하기 네. 참 하여간 최적화된 거기하고 곳입니다. 광양제철소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시골이라 생각하는데 시골이 아니에요 여기가. 관중도 꽤 네, 많았고 그렇죠. 괜찮았어요. 분위기 소비 괜찮았어요. 수준도 높고 아마 그랬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공업도시. 체육관도 굉장히 좋았어. 그림이 좋았죠. 네, 세련됐고 되게. 그림이 좋았어요. 그 전엔 다 막 원형으로 된 실내 체육관 다 똑같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실내 제가 체육관. 지금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여천군이 따로 있다가 98년에 여천시와 함께 여수시에 병합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때는 여천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천군, 여천군. 예,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이제 합쳐진 거군요. 네. 음. 순천은 따로 순천시가 순천은 있는 따로 거고.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이때 이것도 여담인데 최일남 선생님 소설에 보면은 이제 미국 기자랑 같이 그 여수 순천 이제 내려가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자가 여수가 무슨 뜻이냐? 그 즉석에서 beautiful water라는 뜻이다. 그럼 순천은 peaceful heaven이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영어로 풀어보니까 한국 지명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를 소설에 쓰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 여수가 한려수도 할 때 그 여수 아닙니까? 그렇죠? 남해 네. 한려수도요?
한문은 같이 쓰겠네요. 한문은 뭐 거기서 어쨌든 네, 백인철 선수 고향이 또 전남 고흥이니까 네. 거기에서 좀 뭔가 탄력 고향 그렇죠. 팬들도 많이 오고. 네. 고흥 쪽에 장사가 많이 나죠 원래. 네. 씨름계도 그렇고 네. 레슬링 뭐 격투기 투기 종목 뭐 쪽에 유재두 원장님도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렇고 옛날에 박치기왕 김일 씨도 예, 고흥 그리고 뭐 씨름 선수들도 그 당시에 물론 이 진주 이쪽도 많았지만 마산 이쪽도 셌지만 그 전라도 그 장사들 나왔던 데가 고흥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기수 선생님도 실향민이시지만 이제 고흥에 와서 사셨던 거 아닌가요? 여수라고 들었는데. 여수에서 아마 복싱을 시작했던 예, 거 저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독단인데 호남 지역에서 복서들이 많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영남에서 복서들이 안 나온 이유가 그 씨름 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거는 호남하고 아닌 것 같은데? 영남하고는 왼 씨름, 오른 네, 막 씨름 그런 얘기가 이 있었어요. 삿발을 매는 방향이 달랐어요. 틀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룰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룰이 이제 영남식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손이 바뀌면은 기술 자체가 바뀌니까 그때 이제 호남 장사들이 다른 뭐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거는 아닌 보는 것 건 같아요. 아닐까. 복싱은 그건 아닌 그런 건 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진짜. 그랬으면 헤비급 선수가 나왔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백인철 선수가 이제 정말 통렬한 KO로 타이틀을 따면서 6명의 WBA, WBC 메이저리그 세계 챔피언을 동시에 보유하는 그런 그 경사를 맡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 좋은 게 아니고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넘치면 저거 하다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지만 아무래도 이런 과유불급이 또 예, 이때 뭐 생각이 이런 나죠. 좀 생각도 그 들 때. 과유불급의 생각이 어떤 그 뭐 장정구나 유명호 같은 좀 우수한 선수가 챔피언이 아니라 좀 조금 얼마 못 간다라는 그런 아니에요. 느낌이 여기 그건 뭐 아니었고. 문성길 선수, 김용광 선수 다 롱런을 바라볼 수 있는 선수고. 아니 뭐 김봉준, 백인철 김봉준 이때 선수 당시 이호로 4차. 이호로 네. 근데 뭐 그 미래까지 생각할 것도 없고 일단 챔피언이 되면은 일단 근데 벌써 일장 춘몽이에요. 다 그거 다음 달에 이제 며칠 뒤에 5일 만에 그 이제 김용광 선수가 태국으로 옵션에 의한 3차 방어전을 가게 되는데 트랑이 그게 뭔가요? 6월 3일입니다. 스탈라터 고향인가요? 트랑은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가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아마 바닷가 쪽이든지 뭐 아마 뭐 휴양도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때 링도 뭔가 모르게 좀 엉성해 어쨌든 보이고. 제 기억으로 이 이후나 이전에 트랑이라는 데서 세계 타이틀 매치 한 적은 없어요. 일부러 이때 노천링 아니었나요? 노천- 아까 야외, 야외링이었죠. 태국은 뭐 야외링은 방콕도 야외링 많으니까. 진을 빼려고 야외링에서 시합을 했는데. 아, 대부분 야외에서 합니다. 네, 대부분 대부분. 시합을. 근데 뭐 이 경기뿐 아니지만 특히 이 경기는 경기 전에 저 군복 입은 장성들 아, 링에 그거는- 쫙 올라와서 그거는 태국 시합은 항상 그래요. 일단 대회 선언하고 격려사하고 하는 게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래서 심판이 주심이 링에 올라왔다가 시합하기 전에 지쳐가지고 벌써 이 셔츠가 막 땀에 큰 젖고. 거리 막 예. 젖어 있었고. 어쨌든 이 시합은 그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 2대1 판정패를 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경기가 됐어요. 그 김용광 선수가 정말 태국 적시에서지만 잘 싸웠고 이 시합은 저는 그때 이제 그 중계를 보고 이긴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뭐 그 태국 링에 이거야말로 그 계속 얘기하지만 텃세 같은 그래서 뭐 저치 둘이 한 서너 점 차로 치탈라타의 승리를 선언했고 이제 반대가 한 3점? 2점? 해가지고 김영건 선수의 승리를 어느 나라 그렇죠. 출신이었나요?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 상국인이겠죠. 음. 근데 하여간 이 시합은 굉장히 그 잘 싸웠고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어요. 끝나고도 나중에 결국 연습량 부족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김윤광 선수. 그렇게 그거는 뭐 연습을 시합 뭐- 끝나고 나오는 얘기는 뭐 저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합? 연습량 부족이라는 저는 못 들었고 그 시합 전에 1시간 정도 세리머니 시간이 너무 길어서 김용광 선수가 많이 지쳐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그거는 태국 링은 그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사전 지식은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건 변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후반전 10라운드인가 9라운드인가 10라운드에 김용광 선수의 갈비뼈가 이제 골절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시합을 자기 실력대로 못 풀었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선전했던 시합 하지만 좀 아쉬웠던 시합 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다마꾸마전보다 좀 더 잘 한두 점 싸웠다고 더 저는 잘 생각을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판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아 참 태국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경기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레오파드 다마쿠마와의 경기를 할 때는 이겼는데 이거 판정에서 장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은 이 경기는 일본 경우를 생각하면은 최소한 무승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느낌이 그 김용광 다마쿠마는 딱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이겼는지를. 근데 이 시합은 끝나고 아 이겼다 생각을 했던 시합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용광 선수가 다마쿠마 시합보다도 더 조금 낮게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때보다 펀치 허용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이 시합이. 치탈라토도 별로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냥 그 태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홈링에서 하면 그냥 대충 해도 이긴다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뭐 치탈라타한테 다시 타이틀을 내주고 전형적인 태국 그 챔피언들 방법이죠. 아까 녹음할 때 얘기했나요? 그 60년대부터 원정 와서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은 꼭 뒤로 옵션 걸어놔서 다시 반드시 태국으로 불러서 일본도 뭐 에비아라 히로유키나 그 파이팅 하다가 퐁킹 피치를 데리고 와서 이겼는데 2차전은 또 태국에 가서 다 판정으로 지는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그 최우삼 사만전은 그것도 옵션에 의해서 태국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태국에 간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국내에서 그 룰을 깬 게 했었고. 그 아르바 차코프 유리가 깼죠. 키티카셈을 데리고 와서 이기고 태국을 가는데 태국에서도 또 이겨버렸으니까. 이겨버렸으니까. 예. 무한차이 키티카세. 이때 김용광 선수가 태국에 갔을 때 대접이 극진했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갔을 때 그 숙소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대요. 챔피언이 왔다고. 그래서 가서도 작전이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혼을 빼려고 진을 그랬던 빼고 건지. 태국은요 지금도 가면은 심판들 가면 차를 가면 앞에 사이드카가 가요. 그래서 야 태국은 역시 복싱 강국이야 돼. 그게 아니고 돈 주면 다 한대요. 사이드카가 와서 해주고. 걔네들이 뭐 그런 의전 같은 거는 더구나 약간 아직까지도 군정은 네. 뭐 군정인가요? 군부의 영향력이 네, 꽤 군부의 세죠. 영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요즘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민주화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의전은 굉장히 세니까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니까. 긴장이 풀리겠네. 내가 이 정도야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타이틀 뺏겨버리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뺏기기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그 불과 이제 6일 만에 챔피언이 5명으로 줄었고 일주일 후죠. 6월 11일 날 그 유명우 선수가 이제 지명 방어전입니다. 오랜만에 지명 방어. 그렇죠. 3차 방어전 때 한번 그 대적을 했었던 마리오 데마르코를 맞아서 이때 천안 단국대학교에서 했었죠. 네, 단대체육관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마르코는 원래 이 양대기구 1위가 곤잘레스였잖아요. 움베르토 곤잘레스였다가 곤잘레스가 또 WBC 2호루 쪽으로 네. 방향을 트는 바람에 이제 어부지리로 랭킹 2위였던 데마르코가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 이때 경기를 보면 그냥 유명호가 그냥 무난하게 이겼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시합은 네. 1차전과 같은 패턴인데 조금씩 덜 때리고 덜 맞은 거.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같은데 좀 덜 격렬했던 네, 그 정도의 그렇죠. 시합. 마리오 근데- 데마르코는 전성기가 확실히 넘긴 선수였고 근데 이때는. 1차전 때도 보면 아무리 때려도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마르코의 펀치를 받고 유명호도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전보다는 좀 덜 격렬했지만 똑같은 패턴.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합. 그래서 나중에 심판 판정이 끝나고 두 선수가 확하니 웃으면서 서로 네, 엄지손가락을 맞아요. 그거 치켜들고 나왔고. 찍은 사진이 있죠. 참 그때도 88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유명우 선수의 대전 상대가 9차부터 14차까지는 되게 여유 있게 편하게 가는. 근데 뭐 방향이었던 것 이 같아요. 시합의 의의를 두자면 이제 유명호 선수가 12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그쵸? 일단 그 다음 방어전에 이제 90개 요코의 방어 기록을 깨는 거고 그 나가서 이제 장정구 선수의 방어전 기록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데도 그 초점이 맞춰졌던 그, 맞습니다. 네, 이때는 그런 시기예요. 예. 그 최다 방어 기록이 좀 중요하던 네, 네. 그 그래서-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경쟁이 붙었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뭐 데마르코의 시합에 어떤 의의를 두는 것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유명호 선수의 방어 방어 전환. 횟수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쏠릴 때죠. 그때
갤럭시랑 막 방어전 경쟁 붙던 시기가 이때부터 유명호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죠. 아, 이때는 유명호 조금 앞서가고 앞서가고 있었어요. 챔피언은 갤럭시가 먼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다른 나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우리나라하고 예. 동량 최고. 네, 우리 동양에서만 언론에서만 그랬고 그게 뭐 동일 체급에서 어떤 경쟁도 아니고 네, 결이 다른 틀린 체급. 건데 뭐 네. 거기다 갖다 붙인 거죠 뭐. 그리고 뭐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비교는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시합 같은 경우는 1차전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2차전 1, 2라운드를 거치면서 또 이게 서로가 1차전 같이 하면 또 서로 데미지가 크니까 서로 그러니까 무언의 약속을 하는 거죠. 양 선수 간에. 얘기 다 듣기 전에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시합을 하면서 서로가 후원의 약속을 하고 좀 살살 서로 아니 그게는 아닌데 지난번에 70%만 서로 하자고. 어차피 서로 얼굴 몸 망가질 거 1차전보다는 조금 덜 하자. 그러니까 무언의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잠재의식이 잠재의식인 그렇게 거죠. 움직였을 수는 그렇게 있겠죠. 움직인 거죠. 저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마리오 데마르코는 그 86년 11월에 왔던 그 데마르코가 여전하구나. 여전히 데마르코다. 근데 유명우 선수는 그때보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 야근 야근을 복싱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노련해졌죠. 그 당시에 그 한번 경험하고 나서 더 이제 성숙해졌기 때문에 데마르코의 파이팅을 힘으로써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힘을 덜 쓰고도 제압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두뇌 복싱으로 좀 네. 변환이 된 거고. 좀 그리고 경제적으로 움직인 그리고 것 같아요. 데마르코도 그걸 인정하고 느끼고 그렇게 또 시합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전 보고 나면 1차전 보고 나면은 유명우 선수 얼굴이 그래도 조금 예. 조금 이제 부어 부어 있죠. 있었는데 2차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 시합 끝나고 유명희가 시합 끝나고 해맑게 웃는 적이 별로 못 본 것 그리고 같은데. 1차전보다 덜 흥분됐어요 이 시합은. 그냥 네. 그냥 별로 이렇게 큰 그 감흥 없이 그냥 뭐 난타전이라도 1차전과는 조금 틀린.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곤잘레스가 왔으면 어땠을까? 곤잘레스 2주 있다 옵니다. 아니 유명우랑 그 당시에 붙었으면 곤잘레스는 유명우한테 힘들 수도 그치, 있어요. 힘들 수도 예. 있겠죠. 아직 노련미도 예. 둘 붙었는데 그리고 뭐 이때 붙었다면 유명호 선수가 예. 2점 이상 충분히 이겼을 것 어렵지 같아요. 않게 네. 이기리라 봅니다. 그 뭐 나중에 뭐 다음 기회 나오겠지만 곤잘레스가 이오로 선수의 시합도 초반에는 굉장히 몸살이고 뭐 6회까지는 이오로 선수가 6회인가 잘했어요. 중반까지 하니까 이기고 육라운드까지 이기고 분위기가 가고 좋았어요. 있었고. 자, 그 얘기는 이제 예. 다음 3부에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11일까지 이제 경기를 짚어봤는데 89년 20번 벌어진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 10번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3부에 이제 47회를 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클로징은 임준배 이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여러 명이 모이니까 좀 말들이 많아졌네요. 자꾸 길어지는데 네. 다음 회부터는 좀 더 빨리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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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